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직 첫 번째 시리즈 1부를 안 보셨다면 1부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1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경제는 크게 4개의 그룹, 개인, 기업, 은행,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거래를 하고 어떠한 질서나 어떠한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고 수축하고 회복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4그룹이 하는 모든 거래는 돈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시리즈의 주제는 돈이란 무엇일까예요.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돈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돈은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거래를 하기 위한 매개체, 도구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자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기도 해요. 돈이란 경제라는 생태계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인데, 자동차로 비유하면 기름이고 자연 생태계로 비유하면 물과 같은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엔진이 돌아가지 못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이 없으면 자연 생태계,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라지겠죠. 이만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4개의 그룹이 돈으로 거래를 활발히 해야 해요.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의 규모가 큰데, 경제의 규모가 크다는 뜻은 돈의 흐름이 많고 돈의 양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는 통화량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이 인구가 3억이 넘는 나라는 돈이 많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도 인구가 5억 명이었다면 거래를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경제의 규모가 그만큼 또 커지겠죠. 그래서 돈이라는 수단은 경제라는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 그리고 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래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우리 개개인의 행복과 이득을 위해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교환하는, 거래를 하는 행위예요. 결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돈이 어디로 흐르고 어디로 몰리고 어디에서 머무르는지,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내 자산을 지키고 해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돈에는 역할이 있어요. 돈이 가지고 있는 일, 돈이 해야 하는 일, 돈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데 역할 외에도 돈에는 여러 가지 얼굴, 종류가 있어요. 돈은 현금일 수도 있고, 신용일 수도 있고, 대출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조개 껍데기일 수도 있어요. 이 돈들은 다 종류만 다를 뿐 역할은 다 같아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거래를 하기 위한 도구이고 자산 축적을 하는 대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돈은 역할이 있고 돈은 종류가 있어요. 역할은 돈이 하는 일이고 종류는 말 그대로 종류예요. 상당히 특수한 물건이죠. 역사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화해 왔어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었어요. 물물 교환부터 조개 껍데기, 금속물, 금, 은, 그리고 현금까지 왔고, 지금 21세기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은 신용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용은 신용 창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즉 돈은 그냥 신용이에요. 신용.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이 신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용이 현금의 양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 현금과 신용의 총량은 3,445조 원이었는데, 여기서 현금의 총량은 152조 원, 4%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머지 69%는 신용이에요. 즉 신용이 현금보다 21배나 더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2021년에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이라는 것은 그냥 신용 창출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빚이에요. 내 통장에 있는 이 돈이 다른 사람이 만든 어디선가에서 만들어진 빚인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배운 순간 우선 은행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그냥 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무슨 공장에서 밀가루만 있으면 파스타면을 쭉쭉 밀어내듯이 내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려면 은행이 되거나 은행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아니 96%가 다 빚이면 빚을 못 갚으면 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처음 설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빚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오히려 빚이 없으면 무너지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빚을 계속 만들어야 해요. 빚이 없으면 무너지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느낌이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느낌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리즈를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야만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렇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데요. 아니, 신용이 뭔데? 그리고 신용 창출은 또 뭐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신용 창출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기업, 그리고 정부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그냥 빌리는 거예요. 그냥 빚을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용 창출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신용이나 빚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용이 있는 사람,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돈을 갚을 거라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귀족이나 계급, 신분이 있는 높은 사람들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잘 사는 나라라던가 왕권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걸 정량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이름의 용어들이 또 많기 때문이에요. 신용의 다른 용어들에는 빚, 그리고 부채, 대출이 있어요. 신용이 빚 또는 부채인 이유는 돈을 빌리면 빚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빚은 대출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산이에요. 돈을 빌려줌으로써 미래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이자도 받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용으로 돈을 빌린 사람,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신용 창출은 빚,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유는 미래에 이 돈을 이자를 포함해서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신용은 어느 쪽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질 뿐 그냥 같은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산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빚인 거예요. 그래서 돈은 신용이고 신용은 빚, 대출이에요. 모두 다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이 돈, 신용, 빚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엔 신용 창출로서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민수가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경제에, 이 시장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민수는 이 돈을 가지고 자동차 시장에 가서 차를 사게 되면 민수는 소비 그리고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져요. 민수가 돈을 쓰게 되면 자동차 시장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한 사람의 소득이에요. 첫 번째 1부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경제라는 엔진이 돌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는 거래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신용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쓰면 판매자는 그 돈을 버는 거예요. 즉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면 모든 지출은 곧 소득이에요. 지출은 소득이다. 누가 돈을 쓰면 누군가는 그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통을 뚫어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구찌 신발을 사게 되면 구찌라는 기업은 1,0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자산이 생기지만, 반면에 그 1,000만 원은 저에겐 부채가 돼요. 그리고 제가 그 1,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구찌는 1,000만 원을 벌게 돼서 1,000만 원의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신용 창출로 인해서 돈을 빌리게 됨으로써 2,000만 원의 자산이 생겼고 1,000만 원의 부채가 생긴 거예요. 결국엔 은행, 나, 그리고 구찌의 입장에서는 3,000만 원의 돈이 시장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돈이 생겨나고 시장에 돈이 많아지고 거래도 많아지고 그렇게 경제가 커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연쇄현상으로 지출이 높아져서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제가 만약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그 오피스텔을 판 사람은 1억을 벌잖아요. 1억을 번 오피스텔 판매자가 그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산이 생긴 거죠. 신용이 올라가요. 수익이 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용이 올랐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1억의 대출을 더 받아서
2억짜리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는 2억을 번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소득도 높아졌기 때문에 자산도 늘어나고 신용도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또다시 2억을 가지고 또 다른 데에 투자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현상으로 사이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 시장에 돈이 늘어나서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소득이 증가해요. 다른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또다시 그 사람들의 신용이 증가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증가한 신용을 가지고 또다시 신용을 창출을 해요. 그럼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 안에 돈이 계속해서 새로운 돈이 계속 만들어지고, 새로운 돈이 만들어짐으로써 경제는 성장을 하는 거죠.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다시 복기해보면 우리는 돈의 역할, 그리고 돈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 돈은 신용이고 신용은 신용 창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돈은 곧 신용이고 빚이에요.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들로 인해서 한 사람의 소비는 다른 한 사람의 소득으로 이루어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신용도가 또 높아져서 그 사람은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는 성장을 해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경기 순환이,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1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경제의 3가지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